햇빛이 나는데 비가 오고 그런 걸 옛날에는 호랑이가 장가간다 그러죠. 예. 호랑이가 장가갈 때는 해가 밝은데도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호랑이가 장가를 가면 그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호랑이가 장가간다는데 또 밑에 가면 호랑이가 시집간단 말도 있어요. 호랑이가 장가가는 거나 시집가는 거나 암놈 순놈이 따라 틀리겠죠. 그 결론을 말하면 호랑이가 결혼할 때 비가 온다 이 말과 같겠죠.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호랑이는 뭐 암순놈만 있습니까? 암놈도 있지. 암놈 그러면 안 되고 암컷, 수컷 그러면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저당권 효력인데 1번을 딱 보니까 농작물이란 말이 튀어나오죠. 농작물은 무단 경작한 농작물이나 적법한 농작물이나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에 연이어 설치되어 그 일부에 불과한 부속 건물, 이 말까지 쭉 부르면 결국 건물의 부속 건물이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등기부에 기재될 필요 있어 없어요? 아까 그랬죠. 부합물 종물이 미칠 때는 등기부와 관계없다니까 설정 전후도 관계없고 등기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부속 건물을 경매 목재에 포함시킨 매각 결정은 적법하다. 맞다 이 말입니다. 다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이후 압류가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과실에 미치게 안 미치게 미칩니다. 다음에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당연히 대지 사유권에 미칩니다. 뭐 흔히 말할 때 대지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분양대금을 완납했든 했든 관계가 없이 미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2번 또 방금 했던 거니까 생략합니다. 자, 23번은 방금 말했던 우선 변제적 효력. 이제 다른 물건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23번과 24번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간단하죠. 옛날에는 몰랐는데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경우 그 최선순위입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뒤에 있는 모든 용익물건은 다 소멸되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인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누가 경매했던가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경매했던 돈을 다 받았다 안 받았던 선순위, 끝순위, 말순위나 그 없이 최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뒤에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뭐라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런 말 딱 해놓죠. 그럼 중간에 읽지 말고 모조리 다 뭐라고? 소멸한다 됩니다. 근데 소멸 안 한다 했으니까 보나 틀린 겁니다. 이게. 다음에 2번은 좀 외죠.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습니다. 그럼 저당권이 실행되면 선순위니까 전세권을 인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만 전세권은 선순위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이걸 포기하고 배당 참가할 수 있게 없게 배당 참가해서 전세권 받았죠. 그럼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럴 때는 선순위 전세권도 소멸합니다. 그 2번이 외제인 거. 이게 여러분 경매할 때 배우는 것들입니다. 3번은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죠. 그러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 무조건 소멸하죠. 대신 뭐 해야 된다? 순서에 따라 우선 매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데 여기는 전세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유익비를 물어보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세권을 채된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가 투입한 비용은 경락대금에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때 순위는 0순위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저당 목적 매각 대금에서 비용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요 4번 문제는 무슨 문제다? 제3취득자 문제입니다. 제3취득자 문제입니다. 다음에 5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 그럼 뭐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 이 말은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 취득했죠. 이 사람도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채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4번, 5번은 무슨 문제다? 제3취득자 문제입니다. 24번은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4번의 4번을 보면 저당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이걸 현음바 당해시라고 그러죠. 당해시와 그 가상금은 법정길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무조건 당해세가 우선입니다. 당해세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저당 목적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뭘 가지고 따져야 된다? 법정기일하고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당해세는 따지지 않습니다. 5번은 3개월분은 무조건 먼저 변제됩니다. 우선 특권이 있는 겁니다. 4번, 5번은 특별히 외우는 수밖에 없죠. 외우는 수밖에 없고 이거 다 여러분 경리할 때 다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25번, 26번이 이제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그러면 항상 동일 소유자에 대해 되죠. 그럼 언제 동일 소유자다 이것도? 저당권 설정 당시.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없어야 된다. 반드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되지. 그 건물이 미등기든지 무후가 건물이라도 묻지를 않고 저당권 설정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멸실돼서 신축되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무조건 있으면 되지. 그 이후에 멸실돼서 신축되도록 인정한다. 다만 법정상권의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할 뿐입니다. 인정해줍니다. 자, 이때도 인정해주는지 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미등기라도 인정해준다 했어요. 자, 그런데 건물이 다시 매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멸실되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다시 신축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1층 슬라브 화접인데 이거는 3층 슬라브 화접입니다. 드디어 변제에 대해서 을이 경매를 신청해서 대지 경매했습니다. 그래서 경매했다는 것은 실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행해서 정의 경락받았어요. 이 건물의 법정상권 인정해줘 안 해줘? 예? 이게 여러분 그게 아직까지 법정상권에 대해서 틀린 것은 내 제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법정상권은 내가 제일 강의 잘한다니까. 응? 그 뒤에 있는 말은 다 꼬시는 말들이라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만 보면 되는데 꼭 뒤에 거 보더라 여러분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기는 지금 있었는데 있었어. 지금 있었잖아. 어떻게 이게 안 보이나? 있어서 없어서? 동일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실행돼서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그 왜 도중에를 보느냐고. 그런 거 설정 당시에만 보면 된다니까. 뒤에 거 나오는 말은 다 꼬시는 말이다니까. 그게 설정 당시만 보면 된다니까. 그럼 인정한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정 당시 소유자는 누구고? 지금은? 그럼 설정 당시만 동일 소유자면 되지. 나중에 소유자 달라져도 관계없다니까. 설정 전월 불문해서 지금 건물 동일성이 없죠? 동일성이 있을 필요도 없어. 동일성이 있을 필요도 없고 소유자가 달라도 돼요. 다만 이 건물의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뭘 기준한다고? 구 건물을 기준할 뿐이라는 거. 뭘 어렵다고 뒤에 걸 보고 그러냐고. 설정 당시만 보면 되지. 있는 거나 잘 보라고 뒤에 걸 보라고. 설정 당시만. 그리고 설정 당시 뭐 하면 된다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면 된다니까. 그 이후에 달라져도 괜찮다니까. 설정 당시.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뭐 돼서 실행돼서 소유자가 어떻게 됐다? 달라지면 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게. 응? 달라지면 돼. 그리고 이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저당권 법정상권 배제특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따라서 나대지 이런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상권은 항상 말하자면 이해할 때는 이해를 깊게 하다가 6월달 딱 되어놓으면 그거는 단순함기라니까. 딱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외우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 요약집도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법정상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3페이지 성립요건 1번 보니까 건물이 존재하면 되지 무가든지 보존 등기 안 되는 거 미등기지 묻지 않죠. 다만 2번처럼 3번을 보십시오.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이상 건물이 개축, 정축, 멸실돼서 신축되더라도 인정한다. 화살 표시 보니까 신구건물 사이에 뭐가 있거나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범위 등은 뭘 기준한다? 그거 잘 나와 있잖아. 얼마나 잘 나와 있냐고 그게. 다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은 없었지만 그 2번입니다. 건물을 축조 중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외형상 규모와 종류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척이 됐다. 그럴 때는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 뒤에 넘겨보면 박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4페이지 요약집 114페이지 예, 요약집. 자, 거기에 인정되지 않는 거 1번 지상 건물 없는 토지 돼 있죠. 그럼 건물 없는 토지 그럼 뒤에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땡이요. 뒤에 어떤 말을 붙이더라 안 돼요. 2번 또 건물 없는 토지죠. 그럼 뒤에 걸 왜 읽느냐고. 없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다만 3번은 우리가 저번에 했죠. 공동저당 나오고 철거란 말이 너무 인정해줘 안 해줘? 내가 무조건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외우는 겁니다. 공동저당 철거 땡 그러면 돼. 땡 그러면 됩니다. 자, 땡 그러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 했던 겁니다. 거기 보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도 자신의 특정 부분 그러면 인정해주고 특정하는 부분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저번 주에 제가 공유 토지라 그랬어요. 토지가 공유일 때 인정해주는 것은 셋 중에 하나만 인정해준다 했죠. 공유물 분할일 때는 인정해주지만 그거 외 지분을 전매했다는 등 아니면 가반수 동의 얻으면 인정 안 해준다 했죠. 근데 딱 하나 지금은 공유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 공유일 때입니다.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토지가 공유인데 지금 뭐라고? 건물 공유. 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 요 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나와요.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됩니다. 실행됐다는 경매됐죠.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졸제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할 권한 없죠. 법정상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왜 해주느냐 묻지 말고 인정되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건물 공유란 말이 나오잖아. 그냥 돼. 에? 토지 공유가 아니고 뭐라고? 건물 공유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 달라졌다 그러면 됩니다. 그걸 안 되는 거로 문제를 못 만든다니까. 그 두 줄, 네 줄, 세 줄에 판례를 바꿔가지고 안 되는 거로 문제 만들 리가 없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외우면 돼. 건물 공유, 오케이. 그러면 돼. 그러면 됩니다. 명의신탁 돼, 안 돼? 그거 안 되잖아. 왜 안 되는 거? 세 개 다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안 되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면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우리가 공유 계산하는데 명의신탁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냥 합격하면 되지. 명의신탁 땡 그러면 됩니다. 자, 25번부터 봅니다. 25번에 1번 건물 없는 토지 땡 그러면 됩니다. 뭐 설정자 동의 얻었다, 건저당권자 동의 얻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동의한다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2번입니다. 그런데 설정될 당시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거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줍니다. 다음에 3번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했다가 그럼 뒤에 거 읽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에 속했잖아. 그 이후에 소유자가 달라졌든 말든 관계가 없이 인정해줍니다. 설정 당시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을 먼저 보십시오. 공동저당 나오고 철거 나오잖아. 그러면 땡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니까. 다음에 4번 건물과 법정상권은 어느 하나만 처분 못한다가 아니고 저번에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자는 반드시 통일할 필요 없다.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26번의 기억도 첫 번째 말이 뭐라고? 나대지. 그럼 볼 필요가 뭐 있냐고. 나대지라 나와 있는데. 나대지에 나대다가 걸리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니은은 방금 건축 중이었다 돼 있고 디귿은 지금 키포인트가 건물 공유자 1인이 부지를 단독 소유한다 말이 탁 튀어나오잖아. 그럼 인정해 준다고. 건물 공유자 않습니까? 그 공유자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는 경우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리얼은
법정상권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설정 당시를 잘 보면 됩니다. 다음에 27, 28번은 이제 변제와 관련된 28번은 일괄경매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28번부터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당권 실행을 봅니다. 실행 볼 때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일괄경매 문제, 다음에 제3취득자 문제, 방금 문제 했던 법정지상권 문제, 요 세 개가 달리는 겁니다. 먼저 일괄경매입니다. 일괄경매는 요 법정지상권하고 다른 점이 요 왼쪽은 저당권 설정할 당시 뭐가 있었다? 건물이 있었죠. 요거는 건물이 없는 때입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 뭐가 없었다?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용수익은 여전히 누가 합니까? 설정자가죠. 그러니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축됐다. 이 건물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친다, 안 미친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안 미치겠죠. 그럼 뭐만 경매해야 됩니까? 토지만 경매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럼 토지만 경매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철거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 뭐가 없었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이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없으니까 건물을 뭐 해야 된다고?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된다. 이유가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 소유자 갑도 손이 났지만 저당권자 병을에게도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거될 건물일 망정, 건물이 있으면 토지 경락대금이 다운됩니다. 다운되면 나한테 배당금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병도 보호하고 갑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은 토지만 미치지만 이 을에게 토지 건물 한꺼번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하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첫 번째,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건물이 있을 수 없었어요. 설정 이후에 신축되고 반드시 설정자가 뭐하고 있어야 된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이 토지를 다른 사람이 임대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아파트 설정된 아파트 저당권 설정하고 남한테 임대 못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럼 토지도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요. 결국은 제3자가 신축했다. 일괄경매 때 안 돼? 안 됩니다. 누구 소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갑 소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갑이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 할지라도 실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양도해 버렸어요. 이럴 때는 일괄경매 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설정자 소유가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8례가 나왔죠. 제3자가 신축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행하기 전에 누구 소유가 되었으면 설정자 소유로 변경되면 일괄경매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요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토지만 경매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괄경매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음에 일괄경매하더라도 건물 가격에는 우선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일괄경매입니다. 28번입니다. 1번 맞죠?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2번 마지막 줄 7조 일괄경매 신청을 의무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일괄경매 대상인 건물은 저당 토지 위에 신축되어야 하므로 정축된 건물 일부가 다른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아니, 저당 토지 위에 신축되어야 하는 건물에 신축되어야 함으로 되어 있죠. 정축한 건물 일부가 다른 토지에 뭐라고? 걸쳐 있다. 그러면 일괄경매 신청할 수 있게 없게? 여러분 해설을 한번 보십시오. 28번 해설입니다. 해설 보려면 다시 뭘 봐야 되느냐? 뒤쪽에 보면 해설 나와 있습니다. 책 뒤쪽에 보면 책 뒤쪽을 보십시오. 말하기가 그러네. 29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93페이지 28번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3번 보니까
부동산의 사회 경제적 가치 보존에 필요해서 일괄 경매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 말은 여러분 일괄 경매를 인정하지 않으면 건물은 뭐 해야 된다? 철거돼. 철거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가치가 완전히 손상되잖아.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인정을 해주는 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정된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만일 일괄 경매가 안 되면 건물은 뭐 해야 된다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 철거되면 사회 경제적 가치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4번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되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5번 토지만 경매도 충분하다. 그래도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해설 4번 바로 밑에 보면 5번 나오죠. 여기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경제적 가치가 저감됨으로 이렇게 나오죠. 결국 일괄 경매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을 철감으로써 사회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된다? 감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되면 반드시 동일인에게 경락시켜야 됩니다. 분리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7번 문제인데 27번은 좀 다른 문제와 합쳐져 있습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이후에 채권자 갑을 위해서 뭘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구축을 할 때 을이 지금 자기 소유 나대지입니다.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이러고 나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서 뭐 했다? 등기까지 마쳤으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된 후 지상에 건물을 뭐 했다고? 신축했어요. 그래서 무슨 등기? 건물 등기까지 했는데 뭘 못 줬다? 돈을 못 줬기 때문에 갑이 강제 경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1번, 2번, 3번은 방금 했습니다. 1번처럼 토지 경매대금 충분하더라도 할 수 있고 2번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할 수 있다. 그래도 3번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4번입니다. 을로부터 위 나대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했다.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즉 결국 일괄 경매 안 했다는 거죠. 안 하면 경락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27번과 28번을 보면 다 완벽하게 봤다 보면 됩니다. 특히 28번을 잘 기억하십시오. 28번 보고 27번, 1, 2, 3번은 볼 필요 없고 4번과 5번을 보면 됩니다. 다음에 29번은 그냥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인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갑의 토지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 토지를 다시 병에게 임대를 해줘요.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토지를 몇 개? 신축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신축됐으니까 법정상권 인정 안 되죠? 그리고 제3자 소유니까 일괄 경매도 아니 됩니다. 그럼 결국은 건물은 철거돼야 됩니다. 1번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벌써 틀렸습니다. 일괄 경매 아니 됩니다. 다음에 2번 주권이니까 지상권 설정됐다고 볼 수 있다. 틀렸습니다. 법정상권 인정 안 됩니다. 결국 3번 병이 기간 10년 임차권으로서 을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토지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항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뭐 해야 된다? 철거해야 됩니다. 다음에 4번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임대 줄 수 있어 없어요? 임대했다 해서 이 저당권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5번이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운 건데 병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했다. 병은 지금 저당권 설정 후에 임차권을 도는 사람으로서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권 소멸되고 건물이 철거될 운명이 놓이니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대신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등기부를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갑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저당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
을앞으로 저당권 등기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갑의 토지 위에 을앞으로 뭐가 되어 있다?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대신 변제했다고? 병이 대신 변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입니다. 그럼 변제를 했으면 자, 누구 돈을 대신 변제했습니까? 예컨대 3억 같으면 채무자는 누구라고? 갑인데 대신 변제했잖아. 그럼 변제하고 나서 끝입니까? 갑을 찾아가야 됩니까? 너 돈을 내가 대신 변제했으니까 당연히 갚아달라 할 수 있게 없게? 그래서 구상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요렇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신 변제한 자가 채권자 지위를 대신합니다. 여기 누가 채권자입니까? 요 지위를 뭐라고? 대신 변제한 자가 채권자 지위를 대의합니다. 요걸 변제자 대의라고 그래요. 변제한 자가 누구의 지위를 대신한다? 채권자 지위를 대신합니다. 그럼 대신하게 되면 요 을이 갖고 있던 담보물권도 누구한테 이전되느냐? 병에게 이전됩니다. 그래서 병이 뭘 가져간다? 저당권 등기를 가져갑니다. 그럼 갑에게는 불리한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채권자가 누구에서? 을로서 병으로 바뀐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당연히 배의됩니다. 이걸 법정대의라고 해요.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대신 변제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때는 승낙 받을 필요 없이 당연히 대의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정대의가 됩니다. 그래서 졸주에 누가 저당권 가져간다? 병이 저당권을 가져갑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의 건물에 을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2억 설정되어 있고 내가 지금 전세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전세 들어왔습니다. 3억 들어왔어. 그렇게 하는 게 나왔습니다. 3억 들어왔어. 전세. 그런데 여기 다시 정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온 겁니다. 이놈이 저당권이 2억 들어왔는데 이 부동산은 5억밖에 안 나가. 그런데 A가 경매 신청인 겁니다. 그럼 경매 신청하면 을도 소멸되고 정도 소멸되고 다 소멸됩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훅 떨어져서 지금은 경락대금이 4억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 소멸되고 3억 다 받아가 2억 받아가겠죠. 나한테 얼마밖에 안 된다? 2억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전세권 어떻게 된다? 소멸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격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병이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갑을 대신해서 뭐라고 변제합니다. 변제하게 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되죠. 대신 을의 지를 누가 대신한다? 내가 대신합니다. 그럼 요 을이 갖고 있던 저당권을 누가 가져온다고? 그럼 1번 저당권자가 누구라고? 병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구상권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그럼 나중에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죠? 상승하면 경매하게 되면 누구보다? 이 정보다 내 3억을 먼저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변제자 대입니다. 가격이 다운되면 대신 변제하고 그 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의하면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변제자 대입니다. 그럼 요 저당권이 이제 누구한테 간다고? 병에게 가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병이 채무자를 대신 변제해도 을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데 이때는 지금 이해관계 있는 제3자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누구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저당권자 승낙 받을 필요 없이 당연히 변제합니다. 이걸 변제자 법정대의라고 그래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변제자 대의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1, 2, 3번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럴 때는 일괄 경매도 안 되고 법정상권도 인정 안 된다.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30분의 1번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를 마치고 실행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요 변제자 대의를 지금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참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실사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는 물건만 시험에 들어가지 계약법 중에서도 계약법 우리가 총론 배우죠. 그 외에 이제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를 안 배워. 보증인 관계를 안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시험범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채권자 지속권 이런 것도 다 벗어나는 거. 보기보다 되고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뭔가 눈이 반짝반짝 좀 띄잖아요. 이게 대의 변제함으로써 유리한 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다시 요거는 지금 저당권 실행과 관련된 거가 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시 거기 보면 피담보 채권을 되어 있는데 저당권은 여러분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말 속에는 피담보 채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것은 담보할 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만 따로 양도할 수 없고 채권과 함께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채권이 저당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고 뭐가 양도된다? 피담보 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저당권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이죠. 이런 걸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다.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그래요.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당권이 붙어있는 담보된 채권이라는 겁니다. 이 저당권부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뭐 됐다? 양도됩니다. 양도되면 뭐도 간다고? 저당권도 갑니다. 이럴 때는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이전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부기 등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병이 이제 뭘 가지고? 피담보채권도 가지고 저당권도 가집니다. 문제는 저당권은 이전됐다는 걸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채권은 양도된지 안 된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양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종전 채권자인 을에게 돈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된지 안 된지 모른다니까. 갚았어요. 뒤늦게 이 병이 나타나서 내가 채권자인데 왜 당신이 을에게 갚아줬느냐? 그럼 갚은 뭐라고? 콧방귀를 틉니다. 나는 몰랐다. 이를 말합니다. 그럼 이 변제는 적법한 변제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 양수는 누구끼리 하지만 자기끼리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무자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 전에 미리 뭘 받거나 상납을 받거나 양도하는 후에 뭐 해줘야 된다? 통지합니다. 요거는 무슨 요건이라고? 양도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아니고 양도했다는 걸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 요건에 불과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양도 양수할 때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했는데 아직까지 뭘 안 했다? 통지 안 했다. 안 하더라도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지 경매 신청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피담보채권이 저당권과 분리 양도됐어요. 그때는 이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도 없이 저당권만 남아있죠. 소멸합니다. 채권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저당권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겁니다. 피담보채권이 없는 한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31번 봅니다. 31번은 제3취득자에 대한 지인데 제3취득자라는 것은 누굴 제3취득자라냐? 이게 제3취득자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갑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매수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거나 토지 같으면 이 건물에 치상권 취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당권이 실행되면 권리 전부 다 소멸되는 것이 등기부에 나와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제3취득자라 그러고 저당권 실행하는데 일정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단답형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아무나 제3취득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저당권 뒤에 있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도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니다. 그냥 외우는 게 낫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두 개의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제3취득자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자,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경매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되면. 두 번째, 이 사람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어요.
변제하는데 채무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 의사에 반해도 변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에는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반드시 변제기 도래한 이후에 됩니다. 그리고 변제할 때 반드시 변제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지가 채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변제할 필요 없다. 그래서 특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변제하더라도 몇 조? 360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즉 지은의자 몇 년분? 1년분만 변제하면 되고, 이게 건재당 같으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변제했으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그 구상권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지위를 좀 전에 대의했잖아. 이걸 변제자 대의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대의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대의라 그래요. 그래서 채권자 여기는 을의 동의 얻을 필요 없이 대의합니다. 다음에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 비용 우선 사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몇 순위로 받는다 했죠? 0순위로 받아갑니다. 이 말은 소액 최우선분자 먼저 받아갑니다. 비용하고 똑같이 접합니다. 이게 제3취득자의 지입니다. 그래서 1번 제3취득자란 요 세 사람을 말한다. 2번 경매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도 있다. 3번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4번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면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저당권자에 되는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전부가 아니고 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합니다. 360조 혹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2번이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1번이 답으로 나왔어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방금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했던 것 같은데, 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거는 조합 문제니까 갑의 부동산의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래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예컨대 매매로 돼 있다. 근데 이 등기가 무효 등기예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 등기가 무효 등기다. 그럴 때 저당권자는 이 말소 청구할 수 있냐? 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저당권 실행하는 데는 지장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나대지에 이러면 법정상권 아닙니다. 일괄 경매 문제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마고 있다, 신축했다. 그럼 일괄 경매 할 수 있다. 다음에 4번 물상보증인이 필요비를 지출했다. 우선사안 받을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기 집 자기가 고쳤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못합니다. 다음에 5번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 다음에 5번은 왜 말도 안 되는지 여러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저당권이 실행되는데 선순위가 소멸 안 한다는 게 말이 맞겠습니까? 이게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만큼 실력이 늘은 겁니다. 6월 때까지 물어봐도 늘 안 소멸시켰어요, 여러분은. 소멸도 안 되고 늘 있다가 붙어 있다가 이제는 소멸되지 않습니까? 10월 달 물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33번 저당권 침해인데 제가 저당권 침해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고 그랬죠?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데 설명은 드립니다. 안 나오는데 왜 설명하느냐? 혹 모를까 봐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나올 확률이 있냐?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안 하면 여러분 궁금해 하잖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궁금해하고 하면 못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1억 설정됐어요. 근데 토지 가격은 8천 나옵니다. 8천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는데 이 토지에는 갑소유 수목이 있어요.
특약이 없으면 이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구성 부분에 이제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고. 그럼 당연히 미칩니다. 그럼 총 담보가치가 얼마냐? 1억 5천 나가요. 그런데 변제기는 10월 1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5월 1일 날 이 갑이 이 수목을 무단 벌채합니다. 무단 벌채한다는 것은 저당권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침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당권 침해란 저당 목적물 침해를 말합니다. 저당권이라는 권리 침해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갑이 침해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제3자가 침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러분이 을 같으면 저당권은 물건이죠. 뭘 먼저 한다? 물건적 청구를 행사합니다. 자, 물건적 청구를 행사할 때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물건적 청구는 손해배상과는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방해 예방 청구도 있는데 무슨 손해배상과 관계 있습니까? 따라서 2천만 원어치 무단 벌채한다. 잔존가치가 1억 3천이죠. 그래도 물건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이수 잔존가치하고 관계없습니다. 다만 물건적 청구 중에서 뭐는 없다고? 반환 청구는 없습니다. 왜냐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는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다음에 당연히 불법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한 뭘 청구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기책사유가 있고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하지. 따라서 3천만 원어치 무단 벌채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잔존가치가 1억 2천이잖아. 그럼 변제하고도 충분하잖아. 손해 안 났잖아. 그럼 손해배상 청구 못하지. 손해가 나야 손해배상 청구한다니까. 응? 손해가 나야 된다고. 손해 나서 안 나서 3천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보내면 바로 손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실행된 이후에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발생 즉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실행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무단 벌채했다. 이 을이 여러분 원래는 5월 1일 날 갑에게 돈 달라 그러면 갑은 돈 안 주겠죠. 즉 변제기 도래 전에 조기 변제를 청구하면 채무자 갑은 기한이익을 주장할 거라고. 그래서 변제 청구 못하죠. 근데 이때는 조기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채무자는 아직 기한이 남았습니다. 조장을 못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이유가 채무자가 담보 제공물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면 지금 제공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잖아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담보가 손상됐다 해서 바로 언제나 즉시 변제 청구하는 건 아니죠. 변제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저당 목적물이 침해됐으니까 이걸 뭐 해주든지 원상 회복을 해주든지 그게 불가하면 다른 담보를 제공해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담보물 보충청권 혹은 저당물 보충청권 그럽니다. 똑같은 말이죠. 보충청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 사유로 저당 목적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되면 됩니다. 여러분 현저히 감소되기만 하면 되지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는 묻지를 않습니다. 현저히 감소되면 자, 요 네 가지인데 요 중에서 여러분 즉시 변제 청구하더라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물이 보충됐다는 것은 손해난 바 있어 없어요? 보충됐잖아. 그리고 담보물 보충한다는 건 즉시 변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당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면 다른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요것만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저당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면 다른 거 못합니다. 다음에 채무자가 침해했다. 그럼 당연히 이 네 가지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물건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두 개는 못해요. 왜냐, 요거는 채무자의 기책사유, 요거는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사유지 제3자는 없습니다.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죠? 예, 2달 지나면 까먹습니다. 이거 다 못합니다. 이거.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안 가려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더라도 뭘 하나 기억하라고? 저당물 보충 청구하면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보기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33번은 그래서 1번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1번이 맞죠? 네. 2번은 왜 틀렸냐? 설정자의 책임 없는 사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기책 사유가 있을 때 보충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침해한 경우 변제기 도래 전에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벌써 틀렸습니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고 손해가 발생되면 즉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왜 틀릴게? 제3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제3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지 담보물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도 제3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즉시 변제도 누가 있을 때만?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34번은 이제 공동저당 들어갑니다. 좀 지었다 할까요? 네, 공동저당.